안녕하십니까, 희경 선생님입니다. 자, 2022학년도 버전 정밀한 독서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독서 커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전 영역을 다룰 때 독서 영역, 비문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학습의 틀을 한번 잡고 그 다음 이 정밀한 독서는 독서 영역 기본 커리입니다. 기본 개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기초를 배우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최고난도 독서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최고난도 독서에서는 여러분들 로스쿨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과 문제들 막 이런 것들,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이런 데 나오는 언어 이해 추론 능력 평가들, 경찰대 시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최고난도 독서에서 배우게 됩니다. 바로 글로 넘어가시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일단 이 정밀한 독서 강의를 통해서 비문학과 관련된 어떤 탄탄한 기본기를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최근 수능국어, 올해부터 이제 수능국어가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부터 수능 문제 개수들이 달라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45문제인 건 똑같아. 근데 독서 영역, 비문학 문제 개수가 어떻게 되게? 이전하고 똑같게 줄어들게? 줄어들어요? 늘어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모르고 있더라 이거야.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뭐가 달라지냐면은 일단 최근에는 비문학 쪽의 난이도가 좀 높죠. 선생님 독서 영역이라는 말보다는 비문학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독서 뭐 책 읽으면 다 독서지 뭐. 문학 아닌 거 비문학.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죠. 이거는 작년 수능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전년도까지도 계속 그랬어요. 자, 보시면은 작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오답률 탑 10 중에 7문제가 독서 영역입니다. 탑 10 중에서 무려 70%가 비문학, 독서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평가원에서 매년 비문학을 어렵게 내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봐. 공통 영역 안에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어요. 이 둘은 비중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영역에 화작이 있고 언어 매체가 있잖아. 그 중에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문학, 비문학, 선택 영역 이렇게 있는 건데 매년 비문학만 어렵게 내려고 노력할까? 평가원에서 올해도 그냥 비문학으로 애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출제하겠냐고. 그게 아니야. 균형 있게 난이도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왜 매년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비문학을 못하는 겁니다. 문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문학을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독해력이 부족해서? 독해력이 부족하면 문학도 못해야죠. 문학도 감상이 아니라 독해를 해야 되는 건데 결정적인 이유는 니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문제예요. 학교의 잘못이라고. 학교. 왜? 학교에서도 문학, 비문학, 선택 과목 좀 균형 있게 다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단적으로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들 한번 떠올려 봐요. 시험 범위 생각해 보시면은 거의 다 문학 중심이었지. 뭐 시, 소설, 고전문학 그러면서 문법 조금 뭐 이런 식이었지. 비문학을 중점적으로 학교에서 읽는 방법이라든가 비문학 뭐 경제지문에서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뤄주지 않았을 거라고. 배워본 적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한 반면에 비문학은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특히 학교에서. 여러분들 국어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은 어디냐?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국어는 뭐 일주일에 4단위, 5단위 해가지고 계속 4시간, 5시간씩 들어있었잖아. 근데 거기서 비문학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비문학을 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거죠. 그런 원인이야. 선생님은 내년에는 뭔가 달라지나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올해 치러질 수능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아이들이 갑자기 비문학을 확 잘하게 될 거다? 그런 예상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균형 있게 출제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비문학을 좀 못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비문학을 잘하게 될까? 그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강의가 이 강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 최근 독서 영역 비문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문항의 개수가 일단 많아졌습니다. 이게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 편제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는 15문제였죠. 그러니까 기존엔 이렇게 돼 있었지. 화법, 작문, 문법, 화작문이라고 불렀죠. 그게 15문제. 그 다음 문학이 15문제. 그리고 비문학이 15문제. 그런데 선택 영역으로 화작, 언내가 빠져버리면서 문제 개수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지. 비문학이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외고언니, 비문학 몇 문제 나오게? 모르겠지? 큰일 났다 이거야. 니네가 볼 수능인데 뭐 몇 문제 이걸 모르더라 이거야 애들이. 그런 건 알고 시작해야지. 몇 문제예요? 20문제? 너 혼자 20개 풀어. 20개 안 나오니까. 자, 이제 변화된 수능에는 1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문제가 늘어난 거죠. 문학 역시 15문제에서 17문제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 영역 11과목, 11문제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그래도 비문학 싫어 죽겠는데 2문제가 더 늘어났다. 그러면 지문의 개수가 많아졌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문의 개수는 새 지문 그대로야. 물론 지금 말하는 건 예비 수능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나라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지. 예비 수능 문제가 있었잖아.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문학이 2문제가 늘어났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융합형 지문들의 출제가 빈번해지죠. 다시 말하면 옛날 수능들은 뭐 과학은 과학, 인문은 인문, 사회는 사회 이런 식인데 요즘에는 이거를 넘나드는 융합형 지문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예비 수능에서 이제 발표된 지문이었죠. 가는 인문적인 내용이었어. 인문 지문. 근데 나는 이거 글씨 안 보여도 돼요. 음표 같은 거 있는 거 보이죠? 나는 음악과 관련된 예술 지문이었어. 인문 플러스 예술 지문이 되겠지. 그죠? 작년 수능 시험이 이 변화할 이런 형태를 따가지고 가나형으로 출제를 했었죠. 한 지문을. 그것도 보면은 인문 플러스 사회 영역의 융합 지문. 이런 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 학교 내신에 비문학 지문이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융합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느냐? 한번 잘 생각을 해봐. 학교 내신에는 비문학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지. 나왔다고 했을 때 영역 융합형 지문이 있었어요?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내신과 수능의 이 괴리감. 안 그래도 국어는 원래부터 내신하고 수능이 지문 스타일이나 문제 스타일이 좀 달랐어. 근데 그 괴리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왜 비문학에서 융합형 지문들이 많이 출제된다. 이건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융합형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죠. 학교 시험은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요즘 여러분들 문학 지문들 봐라. 시 플러스 수필, 소설 플러스 극문학, 하다못해 문학 플러스 비문학 이렇게도 나와버리잖아. 이런 융합형 지문들이 강화가 되고 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현행 수능은 이제 2015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는데 그 교육과정의 목표가 융합형 인재 양성. 언제까지 문과는 문과, 이과는 이과 이렇게 살 것이냐. 이제는 그런 거 없다.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러면서 수학도 막 이제 막 문이과 이제 다 같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고 이랬잖아. 국어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문학을 잘하려면 수능 국어 독서 영역, 비문학에 요구되는 능력은 뭘까? 비문학 잘하나요, 본인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문학에 비해서 좀 어렵죠. 비문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빨리 읽어야 돼요? 빨리 읽고 5개 풀었더니 4개 틀렸어. 그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고민이구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비문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파악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뭐 그런 것도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문학 잘하려면은 국어 잘하는 방법이야 정해져 있죠 뭐. 잘 읽고 잘 풀면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잘 읽고 잘 풀면 끝나는 거예요. 잘 읽는 능력, 지문 독해력.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게 무엇인가? 그걸 본 강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지문 독해력이 일단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 해결력. 간단한 얘기야. 잘 읽고 잘 풀면 돼. 독해라고 하는 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를 하는 거죠. 지문에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출제위원들이 낸 문제, 지문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잡아서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밀한 독서에서는 이 두 가지 능력을 기르는 걸 목표로 한다. 제대로 읽는 능력, 잘 풀어내는 능력. 알겠죠? 자, 비문학 이렇게 공부하면은 폭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 도대체 뭘 어떻게 공부한다는 얘기냐? 일단 첫 번째, 지문 내용 학습.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뭘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비문학을 많이 안 하는 거야. 문학이나 문법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가르칠 내용이 있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가 선다고. 근데 비문학은 잘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해석도 해주고 좀 내용도 가르치고 뭐 이러는데 비문학은 뭘 가르치냔 말이야. 과학 지문이 나오면 그 안에 있는 과학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 그러면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과학 수필 선생님으로 변신을 해야 되겠네? 이상하잖아. 비문학 가르칠 때 어떤 때는 과학 선생님으로, 어떤 때는 뭐 미술 선생님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거야. 비문학은 도대체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가? 일단 지문의 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한 이 지문의 내용은 수능엔 출제되지 않아요. 그건 니네가 더 잘 알잖아. 근데 지문에 기출 분석한다, 뭐 EBS 공부한다 이러면서 지문의 내용을 공부하더라 이거야 애들이.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수능 26에서 30번 사회지문, 법지문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이거를 뭘 공부하냐면 애들이 예약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구나. 근데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있고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있구나.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준다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이건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럼 애들도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거 올해 수능에 나오면은 내가 은퇴한다.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런 내용 학습을 하더라 이거지 애들이. 기출 분석이라는 명목하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배워야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일단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배경지식 학습. 배경지식이 많으면 비문학을 잘할까? 잘합니다. 잘해요. 다방면에 걸친 독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거야. 그래서 배경지식이 풍부한 애들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아는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이해가 잘 되지. 문제를 잘 풀 수밖에 없어. 비문학은 배경지식 많이 아는 애들이 문제 잘 푸는 거 맞아. 본인이 아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거를 수험생이 한다라는 게. 이거 국기공에서도 선생님이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내가 과학 지문을 잘 못해. 그러면 어떤 배경 지식을 공부할 거냐 이거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뭐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구과학이 나온다 치자. 그럼 뭐 공부할 건데? 비문학의 배경 지식 학습을 하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다 공부해야 된다고 봐야 돼.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배경 지식 학습을 하는 건 어렵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능 37에 42번 2020학년도 수능 지문에 이런 게 나왔었어.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막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냐면 이런 것 좀 공부해 놓을 걸. BIS 비율 이런 것 좀 공부해 놓을 걸. 야, 이걸 공부해 놓은 애가 어딨냐 세상에. 근데 이런 걸 공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은행의 재무 건전성. 아이고야. 자기자본 비율의 설정. 이런 것 좀 공부해 놓을 걸. BIS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 이거였네. 이걸 배경지식으로 깔고 있는 애들이 있을까?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경제지문이 약하다고 해서 경제 칼럼을 막 구해갖고 읽는다던가 과학지문을 잘 못한다고 해서 막 사이언스지 이런 잡지를 정기 구독해서 읽는다던가 이런 희한한 애들도 있습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집들을 보면은 비문학지문 옆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배경 지식 넓히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뭘 줍니다. 읽을 거리를. 요즘에 대치동 학원들도 보면은 비문학 배경 지식을 넓혀주마 이래가지고 막 자료 같은 걸 주고 읽으라고 합니다.
그 배경 지식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0.01%도 되지 않아요. 그거를 읽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고 이해할 거냐 이거를. 공부의 포인트가 글로 가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경 지식 넓히기? 의미 없는 짓이야. 그러면 세 번째, 문단별 소주제 받아쓰기.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십니다. 한 문단씩 읽어주시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 16에서 21번 뭐 18세기 북학파학자들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걸 쭉 선생님들이 읽어줘요. 선생님들은 책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이걸 읽어줍니다. 그래 놓고는 1문단 끝나고 자 우리 소주제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북학파 학자들의 견해 차이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애들이 환장하고 받았습니다. 각 문단별로 소주제를 이렇게 써주셔. 애들 막 받았어. 수능특강 학교에서 EBS 같은 거 배울 거야. 학교에서 EBS를 수능특강 수능완성. 근데 그때도 보면 선생님들이 비문학 설명을 하실 때 문제 풀어보라고 한 다음에 쭉 읽어주시고 1문단 하는 이거 막 써줘요. 왜냐면 그게 EBS 답안지 보면 있거든.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게 써 있어요. 그걸 막 써주시면 애들은 받아 적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많은 비문학 수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야. 너네 시험장에서 1문단 요약하고 2문단 요약하고 이러면서 문제 풀 거니? 그게 아닐 텐데. 이게 무언가 좀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공부해봐야 때려박는 시간은 많을지 몰라도 산출되는 어떤 점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건 아니라 이거지. 자, 그러면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학습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비문학은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고 본 강의 들어가면 이제 세부적인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비문학 필수 개념 학습. 잘 생각해보면 문학은 공부해야 할 개념이 많이 있죠.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은 문법, 공부할 개념 굉장히 많이 있죠. 비문학 공부할 개념 떠올려봐. BIS 비율이 개념이냐? 그거 공부해야 될까? 그런 거 아니겠지. 무슨 개념 학습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지문이 나오던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수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필수 개념 학습. 교재에 그런 것들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유형별 독해법 학습. 여기서 말하는 지문 유형이라고 하는 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런 분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글의 짜임새, 지문의 구성 이런 걸 이제 지문 유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초반에 이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려주는 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두 가지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두 가지의 견해를 비교 대조하는 형식의 글 또는 하나의 중심 화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상을 나열해 놓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 또는 한 대상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문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비문학에서.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해 본 적이 많지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기출문제 풀고 EBS 풀고 그냥 이렇게만 했지. 그런 지문 유형별로 독해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 대상을 비교 대조한다. 그런 형식의 글은 수능에 100% 출제가 되거든. 그게 내용이 달라지건 말건 상관없이 두 가지 대상을 비교 대조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읽어나가야 하는구나. 이런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 들어요. 두 가지 대상을 비교 대조하는 글과 그 다음에 문제점 하나 던져놓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분석하는 글은 읽는 방향이 달라야 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는 얘기지.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지문을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연습.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 말고 본인 스스로 지문을 분석적으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정리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유형별로 이것도 애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선생님 문제 유형이 뭐가 있습니까? 비문학이? 이것도 잘 몰라 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용 일치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더라. 그런 방법.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냥 문제 나오면 푸는 거 아니야. 내용 일치 문제와 내용 전개 방식, 즉 서술 방식 문제는 푸는 방향이 달라야 되는데 그럼 서술 방식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비문학에 3점짜리 보기 박스 문제가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까?
경제지문의 그래프가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단순히 요즘 비문학 강의들의 유행이 뭐냐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교조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야. 그래갖고 수업을 들으면 애들이 와, 저 선생님 똑똑하다. 또는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 문장 읽기라는 게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렇게 읽는 거야? 수업 들을 때는 그래, 뭔지 알겠어.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요즘 비문학 강의들의 특징이야. 수업을 들을 때는 우와, 그런가 봐. 이게 유행이거든 지금. 인강도 마찬가지고 대치동 형강도 마찬가지야. 거의 유행처럼. 그래놓고 자기가 해보면 안 돼.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안 나와.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비문학 많이 맞춰갖고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학교를 가는 걸 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원래 인생의 목적은 그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만 수험생으로서의 목적은 그게 맞잖아. 그러면은 점수를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유행에 휩쓸리듯이 막 지문을 장악해야 돼 그러면 지문을 장악할 거야. 난 지문을 장악할 거야. 그럼 지문이 장악이 돼?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문 스크랩하면서 막 깨알 같은 글씨 읽으면서 자랐어? 아니야. 화면 그냥 켜놓고 막 박수치면서 화면이 익숙한 세대란 말이야. 그런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은 특히나 대치동 강의들이 요즘 뭘 요구하느냐. 지문을 장악해야 된다. 한번 지문을 쫙 읽고 나서 지문의 모든 내용을 장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아, 지문 장악을 못한다니까 애들이. 그건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세대의 문제인 거야. 여러분들 세대 자체가 독해력이 그렇게 뛰어난 세대는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즘 세대 아이들이 이런 지문 자체를 읽으면서 이 긴 내용을 한 번에 읽고 내용을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장악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강의들이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야. 거의 다 비문에 대한 장악력을 중요시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있어 보이거든 이게. 요즘 애들은 유행처럼 있어 보이는 강의들을 선택해서 듣거든. 그래놓고 점수가 안 나오면 그 누구 탓할 거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어. 요즘 세대 아이들은 지문에 대한 장악력이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독해법, 거기에 맞는 문제풀이법 요걸 가르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구성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비문학과 관련해서 필수 개념 알아야 되는 건 알아야 되겠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울 거예요. 예를 들면 필수 개념, 비문학의 내용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 예시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겁니다. 알겠죠? 물론 다른 영역처럼 배울 개념이 많은 파트는 아니에요. 비문학이. 그 다음 두 번째 스텝 지문 유형별 독해법. 아까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이. 자, 예를 들면 상반된 관점 형태로 지문이 제시되면 독해 전략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읽는 거다. 또는 원인과 결과, 인과 형태로 조직된 경제지문이나 과학지문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읽는 거다. 이런 지문 독해법을 좀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독서 지문을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연습. 그래서 이제 지문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문 분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의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유형별 해결 전략. 예를 들면 창의적 이해와 관련해서 메모나 그래프, 표 형태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경제지문의 그래프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풀어내면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단계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이 강의를 작년에 들은 친구들이 이런 후기를 남겨줬어요. 네이버로 읽기가 좀 그럽니다. 민망해서. 그래도 뭐 읽어야지 뭐. 자, 비문학 일치 문제도 틀리던 친구가 모의고사에서는 비문학 다 맞았답니다. 뭐 얘가 열심히 했겠죠. 내가 잘 가르쳐서 그랬겠냐? 그렇다. 물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 비문학 읽는, 지문 읽는 체계를 배웠다. 그러니까 체계 없이 막 읽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는 학평이나 뭐 이투스 모의고사나 다 맞았대요. 비문학. 뭐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어요.
문제 푸는 방법 자체가 좀 달라졌다. 왜? 여러분들 세대에 맞는 문제 풀이법을 가르칠 거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읽고 장악하라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친구들한테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세요. 본인의 여기에 해당 사항 없다? 그러면은 이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비문학을 체계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그냥 문제집만 좀 풀어댔지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기본기를 잡기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 다음 독해 속도가 느리다. 너! 해서 시간이 맨날 부족하다. 난 비문학 맨날 시간 부족하다. 비문학에서 시간 다 잡아먹어서 80분 안에 45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맨날 시간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도 모르는 친구들. 일치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뭘 어떻게 풀어? 그냥 읽고 풀지.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애들. 그래프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내용 이해됐으면 풀리는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이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도 지문. 특히 경제, 과학, 기술, 논리학 이런 지문들이 약한 친구들. 다 들어있어요. 그 분야의 지문들이. 알겠죠? 시험 모의고사번 보면은 잘 풀다가 고난도 비문학 지문 거기부터 흐름이 망가지면서 뒤로 쌍망하는 애들. 알겠죠? 이런 친구들. 너 초반에 잘 풀어가다가 비문학 한 지문 걸렸다 싶으면 거기부터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이제.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뭔가 지문에서 정확한 답의 근거를 가지고 답을 써야 되는데 지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으로 막 문제 푸는 애들.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답을 도출하는 친구들. 그게 나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은 객관적으로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해당 사항이 좀 있어요? 그럼 거기 앉아있으면 됩니다. 온라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해당 사항이 있다. 계속 보세요. 해당 사항이 없다. 꺼! 들을 필요 없으니까.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잘 따져보시라. 수강 혜택이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강의 선생님이 진행하는 쿼리 중에서 메인 강의들은 손글씨 해설지를 제공을 하죠. 이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손글씨 해설지를 제공합니다. 선생님 메인 강의 중에 하나예요. 이 강의가. 손글씨 해설지가 선생님 카페를 통해서 계속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놓친 내용, 더 알아야 할 내용, 손글씨 해설지가 제공이 될 거야. 그 다음 수강생 요거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은 카페 정회원으로 등록해 드릴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요거. 카페에 이런저런 자료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 자료들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영역별로, 문제 유형별로, 기출문제 연도별로 막 별의 게 다 있습니다. 그냥 뽑아다가 푸시면 돼. 본인이 공부할 열정만 있으면. 대신 다른 데다가 퍼나르면 안 돼.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알겠죠? 이거 본인들 활용 잘 하시라. 그래.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이투스 내에서 그래도 비문학 하면은 신영균이 잘 가르치는구나 이런 소리를 옛날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선생님 주특기 영역이기도 하고 이 영역 이 강의만 들으면은 여러분들 비문학 다 맞을 수 있다는 아닙니다. 그 뒤에 최고난도 독서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봅시다.